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예.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예.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는 배복수 부대표 본인도 저에 대해 굉장히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 예. 나중에 뭐 당들이 합당했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삼지대를 보면은 뭐 사실은 구정치인들이 설치는 또 그룹판이 돼버린 거네.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에 지금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거는 예, 개혁신당 앞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개혁신당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 후에 그러니까 빅텐트를 친 이후에 첫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4%가 나왔는데, 자 이게 기대에 부합하는 수치인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가? 만약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아니면 한 적어도 8%는 나왔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나온 거예요? 저는 실제로 개혁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4%에 머문 건 뭐냐? 몸집은 매우 커졌잖아요. 네. 몸집은 커지고 이제 뭐 5명 급조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 경상경비도 6억 원씩 받는데 그와는 별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쪼그라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동력도 위축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 밥상에 급한 음식 올리려고 그 전날에 네. 너무 급하게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섞어놓고 나서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갑시다고 하니 이게 풀어갈 리가 없죠. 지금 유호정 의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당의 뭐 주주가 될 수는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현직 의원인데 그러면 당은 합했는데 현직 의원 보고 당신은 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건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배복주 전 의원 같은 그 의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또 반문하듯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사실은 이게 빅텐트라고 표현하는데 네. 빅텐트의 어원은 사실은 서커스단이거든요. 예. 서커스단 옛날 공연할 때 관객하고 공연자들이 하나로 좀 있어 보자고 해서 큰 텐트를 친 건데 네. 지금은 전혀 하나가 아니라 이질적으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커지고 세력은 많아져도 4%라는 이 갤럽 조사에 말하자면 지금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건 하방 경직이 있어가지고 자꾸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 3월 초까지 10%대 보니까 최소 8%대까지는 지지율이 나와줘야지 개혁신당이 그나마 동력과 이제 관심을 갖고 가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물론 여기 이제 개혁신당 분들라서 자신이 설파하겠지만 제가 이거는 뭐 그 진영을 떠나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8%까지 올릴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6억 원 더 받겠다고 의원 끌어대는 순간 저는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기성정치와 구세대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로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거나 과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어떤 제3당의 그런 힘, 파워는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왜냐하면은요, 그 국민들께서 이미 그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서 5석을 채워가지고 인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받는 그 행태에서 아마 큰 실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상보조금이 한 5억여 원 더 지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5석을 그대로 유지하면 선거보조금도 한 24억 원 더 받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합하면은 양정숙 의원 한 명의 영입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29억 원을 더 받게 된 건데 네. 양정숙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자신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관련해서 그것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 형이 약하지도 않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 분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한다고 하면서 영입을 해서 오로지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그렇게 영입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한 순간 이미 개혁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떼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배제의 정치가 너무 과도하죠.
어쨌든 통합을 했으면 당내에서 모두 다 한 식구로 대우하고 통합과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류호정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류호정 전 의원이 지금 의원직 신분을 유지를 하고 그 당에 와서 5석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면 저런 취급을 받을까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지난번에 정확히 보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전화 인터뷰에서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가 전장현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비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 장애인이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장애인 이동권은 평생을 걸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런 사람을 언론에서 대놓고 저격을 하면서 배제를 하는 그런 정치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좀 이게 물론 이제 양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좀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박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돌파구는 없어요. 지금 김종인 이제 네. 전 의원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게 또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김종인 전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 보고 TK로 가라.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총선 불출마해라.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좀 국민에게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살아나요, 당이? 김종인 전 대표, 그러니까 전 의원이 그 지난 4월달에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3지대 신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큰 붐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그분이 또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석 이상 예. 석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 창당의 명분 자체를 스스로 지금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사실 개혁신당이 지난 설 전날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뭘까요? 양당 기득권 타파입니다. 양당 기득권 타파인데 지금 합친다고 해놓고 난 뒤에 그러면 양당 기득권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데 양당 기득권이 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지금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재앙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권력 집중, 또 하나는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양당만 나눠먹는 선거제도, 네. 이게 가장 두 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개혁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리고 있다, 댓글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나눌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내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원집정부제를 통해서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서 선출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제안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대통령직은 유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지금 선거제도가 지금 지역구 같은 게 소선거 제도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기존 지금 그대로 투표를 하면 50% 정도 가까운 표가 그냥 죽은 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비례대표의 억수수가 적으니까 이걸 확대해서 뭐 1대1 정도까지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넓히는 이런 정치 개혁안을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저는 제시했더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양당 각 세력들 간의 견해차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사람들은 배관시하고 오히려 거기다 집중할 수 있을 건데 예.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큰 지금 패착을 놓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닥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독일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연합군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 연합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도저히 내가 이 공산주의 이 얘네들은 자본주의 얘네들하고는 손 못 잡아 이렇게 찢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뭐 윤석 대표가 국공합장이라는 표현을 예, 썼잖아요. 국공합작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일 전쟁 당시에 그 중국 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듯이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합작이 사실은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사실상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국공 내전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대로 같이 갈지 깨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총선 승리가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판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중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아마 지금 이런 이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위태위태하다. 예, 위태위태하다고 본인들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이 이렇게 예상 밖의 저조한 지지율이라든지 위태위태한 형국에 처해 있으면 애초에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개혁신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나배드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질문이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질문이라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전망을 대해서는 쳤습니다. 예,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번 지금 개혁신당 일주일 만에 예. 큰 분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보는 그 보통의 산식으로 보면 1+1은 2가 돼야 되는데 네.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예. 이준석 신당 쪽하고 이낙연 신당 쪽 이런 갈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합쳐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는가. 양쪽 진영이 뭐 번호가 몇 번이 되더라도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설 연휴 첫날 일단은 덮어놓고 합당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뭐 제가 그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내 색깔로 가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도 살아 들어가고 다만 몇 석이라도 이준석 신당으로 갖고 가는 게 어차피 다음 대선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크게 몸집 합쳐놨는데 네. 그 이후 행보들이 저는 뭐 정치개혁 아젠다를 이 소수 정당이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국민들 볼 때 야 여기가 양당에서 싫어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예. 자꾸 참신함을 줘야 되는데 네. 기성정당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 제3정당이 확 빠졌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에 바로 다시 분산될 돌아온다? 거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실 텐데 무당층으로 계속 남아있는다.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저는 뭐 정권 심판론에 힘을 모아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일단 뭐 이름도 그렇고 당 색깔도 그렇고 겉으로 봐서는 거의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 하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챙겨갈 수 있을지 앞으로 당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당에 있는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지만 예. 어쨌든 이만큼 나오는 지지율은 내 덕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지율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냥 여론조사도 반영되는 거지 이 지지율이 바로 뭐 총선 때까지 반영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까 최대 29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돈도 지금 받는 건데 이런 말하자면 이질적인 상황이 지금 중층화돼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이제 좀 하는 것을 좀 멈추고 본인은 이제 자기의 출마라든가 새롭게 이슈를 전환하는 쪽으로 빨리 이걸 집중하고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면 애하고 그러니까 그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어른이 사실상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에다가 사실 여당 대표 출신이고 과거 여당 대표 아닙니까?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여당 대표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좀 통 큰 양보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 쪽으로 빨리 관심을 이슈에 전환을 좀 해서 앵글을 다시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 개혁신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 네. 본인이 좀 내려놓고 이렇게 조기에 봉합하지 않으면 저 뉴스가 다음 주까지 가보십시오. 네. 개혁신당은 진짜 개혁도 사라지고 신당도 사라지는 네. 컨벤션 효과도 없고 실리도 잃는 네. 그런 어떤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공천 작업 시작되면은 더 하죠. 10년전이 더 할 거라고 더 하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이준석 대표는 프레임 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대구에 어느 지역을 가겠다든가 빨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앵글을 구도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네. 시급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디 갈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좀 많습니다. 대구로 나갈
거다. 뭐 수원 8달 얘기도 있고. 저는 대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신당의 정체성도 살리고 국민의힘을 뛰쳐나왔던 그 명분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개혁신당의 미래가 그렇게 다 암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양당이 공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제 하위 컷오프들 현역 의원들 이분들 명단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컷오프 당한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대거 또 이 개혁신당 쪽으로 가게 되면 몸짓 자체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약간 청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지난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민생당이었습니다. 예. 민생당이 20석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로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 당시에 민생당이 그런데 정당 득표 3%도 실패하고 결국은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3세력은 제3세력다운 어떤 새로움, 그다음 대안성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예. 몸집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몸집을 키워서 국고보조금에 연연하게 되면요, 그 국민들께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난번 총선 때요, 민생당이 뭐 대한신당, 뭐 민주평화당 이런 게 다 통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79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선거운동 쉬울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과로 연결이 안 되고 한 석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도 정말 좋은 제3세력이 되면은 우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면은요, 인위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컨텐츠를 채워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